신문에서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신문을 가져왔는데, 자, 지금 전쟁용 로봇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로봇을 보내려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2년 전에 아틀라스 어떻게 걸었는지 알아요? 그 TV 영상에 나왔거든요. 그 인간형 로봇. 가다가 중심도 못 잡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밧줄로 매가지고 실험했었어요. 2년 전에. 지금 아틀라스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산길을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2년 만에. 일단 로봇의 속도는 증명이 됐어요. 2년 만에 걸음마던 애가 2년 만에 산길을 뛰어다녀. 로봇이. 자, 인공지능 발달의 속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구글에서 지금 석유 지하자원 컨설팅하는 제 친구 회사에 초기에 일했던 상수라는 애가 있어. 상수. 서울대 수학과 나온. 그 상수 친구가 구글에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데 연봉이 1조입니다. 1조. 구글은 왜 1조씩이나 줄까요? 인공지능 연구원들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면 전 세계 경제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3D 프린터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를 크게 흔드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3D 프린터, 로봇, 인공지능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게 1조씩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빨라졌고요. 기본적으로 2035년 이후에는 상용화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20년간 제가 이제 그 직업 사라지는 거 가끔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바벨 조작부터 마무리를 하고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면요 집중도가 끊어져서. 자, 지금 공교육은 이거에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특히 뭐에 맞춰져 있냐면 시험 통과와 자격증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앞으로의 세상은 이걸로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공교육은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대비하지 못해요. 절대로 대비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인 노동자들이 많이 실종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지식 노동자들이 실업을 하게 되니까 미국 사회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왔는지 알아요? 그 분석을 굉장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IMF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라구람 라잔이라는 사람이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금융위기가 왜 터졌냐면 지식 노동자의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고액 연봉자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식 노동자들이. 그래서 담보대출을 못 갚게 된 겁니다. 대다수의 중산층이 몰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연봉 1억짜리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린 거야. 왜? 컴퓨터가 성능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슈퍼컴퓨터. 얘 대신 내가 1억을 왜 줘? 그죠? 얘한테 월급 주지 말고 한 10억 모아가지고 컴퓨터 사면 돼.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데 왜 우리 그 노동자들이 연봉이 한 7천, 8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잘린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동화가 돼버린 거죠. 너무. 자동차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의 손이 안 가도록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액 육체 노동자하고 고액 지식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밖에 은행권에서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게 진짜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인. 앞으로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몰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액 육체 노동자하고 고액 지식 노동자들이 실업하는 사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중산층은 계속해서 몰락하게 될 거예요. 왜? 연봉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세대가 배웠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거의 180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가 공교육 배웠던 대로 얘가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자가 될 확률 8, 90%. 실업자가 될 확률이 8, 90%. 왜? 이걸로 일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두 가지 직장만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그려놨어요.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창조 집단.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내가 부릴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을. 굉장한 그 전략기획 능력도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상자 밖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창조 집단. 그 다음,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하기에는 도저히 본전을 뽑기 힘든 일만 남아요. 그러니까 로봇하고 인공지능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본이 적은 직장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의 수공업보다 조금 큰 중기업도 아니야. 소기업 정도만 사람을 고용하고 웬만한 큰 기업들은 3D 프린터, 로봇, 인공지능 쪽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질의 직장이 사라진다.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아예 실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쭉.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럼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그게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령 모양이야. 아령. 이거 귀퉁이스. 이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인간이 이제. 이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실업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 미래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것만 있습니다. 미래에는. 그래서 바벨 전략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거나 이렇게 키워라 이 말이에요. 양극화 전략이죠. 교육에 있어서. 그게 교육의 바벨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창조 집단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를 잘 쓰는 애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멈추는 쪽으로 훈련을 미리 시켜야 되는 거죠. 멈추는 쪽. 그래서 뭔가 농부나 목수 이런 게 대표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장인. 그리고 사회복지 쪽. 사회복지 쪽 여러분 머리 쓰는 것 같아요? 멈추는 것 같아요? 멈추는 직업입니다. 사회복지 직업이. 네. 가서 똥 갈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멈추는 쪽으로 굉장히 봉사정신을 타고나게 만든다든지 아이를 엄마가 애를 데리고 늘 봉사를 활동을 다녀서 일찍 그 경력을 쌓는다든지. 자, 미래 사회 공무원은요 대부분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사회복지 공무원만 확장되고 나머지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요. 거의 이제 전산으로 또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취직하기가 힘들죠. 그럼 미래 사회에 자 우리 애가 취직할 때가 굉장히 없어졌는데 딱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취직시키려고 갔어요. 경쟁률이 심하겠죠, 그죠? 그때 뭘 볼까요? 이 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를 점점점 기준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 온 모든 그 지원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한 거야. 그럼 뭘 볼까요? 그 부모가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이게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설프게 우리 애가 지금 상위권이니까 초중고등 상위권이니까 그래도 실업률은 8, 90%예요. 상위권으로 안 됩니다. 인공지능의 IQ는요. IQ 200짜리 200명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못 따라가요, 인간이. 인공지능의 그 학습 속도는 인간의 수백만 배예요. 짧은 시간에. 그게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온다. 그래서 이 직업하고 이 직업만 남는다 이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직업,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지식 노동자겠죠. 미래는 지식 노동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사실. 지혜 노동자라고 부를 수가 있죠. 지식은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지혜로운 노동자가 여기 일부가 남고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애들은 실업자가 되고 나머지는 몸쓰는 직업이 남게 되는데 그 몸쓰는 직업도 고임 연봉을 받는 몸쓰는 직업은 없고
죽어라 일을 했는데 월급 120 나오는 일만 남게 돼요.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 줄어들어요?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공무원, 앞으로 보세요. 공무원 월급 계속 이게 동결됩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월급을. 그래서 지금 연금제도 개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잘 키워서 우리 애들을 사실 여기 많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남편 중에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럼 연금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벤처기업을 많이 일으켜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유지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경제가. 자, 그런 측면에서 바벨 전략이 필요한데 이 바벨 전략이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는 좀 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자, 이쪽 창조 집단에 지금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지금 현재 그 입사 면접 시험 문제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을 회사에서 뽑을 때 대부분 창의성 위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입사 시험에 나온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울 때 너는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이거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나요? 안 배우죠? 네. 먹는 거. 당신 두뇌를 색깔로 표현할 때 무슨 색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왜 그 색으로 표현하느냐. 당신 몸이 연필 크기로 줄어들어 가지고 믹서기에 빠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당신 인생을 하나의 뉴스로 줄여본다면 헤드라인 한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순발력 있고 그럴싸한 답변을 못하면 취직을 못하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취직 안 시켜줍니다. 왜 안 시켜줄까요? 여기가 수완지부터 수완.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2008년 금융위기를 유일하게 예측했던 경제학자예요. 딱 한 명이 예측했습니다.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이때 금융위기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월가의 노스트라다무스예요. 너무 예측이 정확해가지고.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검은색 백조가 온다 이거. 우리는 백조는 하얗잖아요. 근데 검은 게 갑자기 온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 제도가 장식품이더라는 거예요. 장식품. 무슨 얘기냐면 진짜 창의성을 길러주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얘가 진짜 창의적이지 않더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기에 그 나심 니콜라 탈레브 얘기해요. 경제 성장기에는 애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웬만하면 다 성공을 했대요. 왜냐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내면 성공률이 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주니까 막 샀잖아요. 우리 가전제품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과거에 20년 동안. 그래서 기업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역시 내가 스카이대학 나온 애를 뽑으니까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내니까 다 성공하네. 이렇게 착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경제가 딱 무너지니까 딱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들 아이디어 내봤다 해보니까 명문대 나온 애들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얘네들이 학벌이 좋다고 창의성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착각해왔구나. 얘가 낸 아이디어가 성공하니까 착각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가들이 관심을 완전히 전환시켰어요. 진짜 창의성이 뭔가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그랬더니 진짜 창의성이 좋은 애들은 이런 엉뚱한 질문에 대답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로 인재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험 통과하고 자격증이 의미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갈수록 이게 심해져요.
면접 시간이 10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나고 인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6개월 동안 뭘 봐요? 진짜 얘는 창의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없으면 자르는 거예요. 앞으로의 취업은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취업. 그럼 제가 이제 이 바벨 전략의 핵심 중에 뭐냐면, 이따 이제 핵심 중에 뭐냐면 이거예요. 자, 도표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미래의,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거예요. 미래의 지식 노동자의 47%가 실업자가 될 위험성이 아주 높다. 지식 노동자의 47%가 앞으로. 왜? 뭐 때문에? 이제 내가 잘라버렸구나. 자동화 때문에. 제가 이것만 딱 잘라버렸는데 자동화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벨 전략을 좀 더 압축시켜보자 이거예요. 이 바벨 전략을 압축시키는 것에 뭐가 달려있냐면, 우리 교육의 변화 방향하고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기를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가 있는데, 자, 청년기부왕 박철성이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수백억의 재산가가 됐어요. 주식 투자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31살이네. 현재 경북대 4학년이고 매년 3억에서 6억 정도를 기부를 하고 장학금으로. 그래서 아무튼 유학을 가는데, 대충 내용이 그래요. 유학을 갈 건데 자기가 번 돈을 다 기부하고 가겠다. 새로운 걸 배우러 가는데 다 장학금으로 내놓고 가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런 애가 됐냐면,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했어요. 굶은 경험이 있어요. 청소년기에. 이거 배고픔도 상당히 중요한데, 매년 200명한테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네. 그리고 매년 150권 정도를 새 책을 사서 읽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기부한 돈만 10억이 넘고 장학금으로 낸 돈만. 박철상은 어떻게 주식의 고수가 됐을까요?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의 영향이 맞죠. 그 부모가 어떻게 키웠을까요? 얘를?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 주식 투자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바벨 전략의 핵심. 자, 여기 보시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12세가 되면 지혜가 마구솟아나 죽순이 돋는 것과 같으니 16세까지 그렇다. 조금 자기가 제자들을 길러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지혜가 폭발을 하는데 그 나이가 12세에서 16세더라 이거예요. 수많은 애들을 길러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이걸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니까 실상은 11세부터 18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이 10대 때 어떤 현상이 두뇌에서 발생하냐면, 안 쓰는 시냅스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쓰는 시냅스는 급속도로 굵기를 불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할 때 고속도로 내던 시기가 있었죠. 그죠? 바로 고속도로를 내는 시기가 11세에서 18세 사이예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는 뭐냐면, 고속도로를 내기 전에, 두뇌에서 고속도로를 내기 전에는 국도하고 새길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18세가 딱 넘어가 버리면, 20살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당수의 새길은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두뇌 속에서. 없어요. 근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뇌 속에서 새길이 있을 때만 창의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철상이 왜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었느냐면은 15살에 주식을 마스터했잖아요. 15살이 어떤 나이예요? 두뇌에서 포도당은 상당히 어른의 한 2배. 즉 15세의 두뇌는 성인보다 두뇌에서 포도당을 소화시키는, 포도당을 쓰는 비율이 2배입니다. 성인의 신체에 비해서. 시냅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냅스에서 쓰는 그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포도당이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이 10살부터 18살 사이에 뭔가의 고수가 되지 않으면 걔는 영원히 고수가 되지 못해요. 그게 11세에서 18세의 두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죠? 11세부터 18세까지? 걔가 어떤 분야의 고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능 성적 올리고 있나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죠. 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인 겁니다. 진짜 아이가 두뇌가 좋을 때 그 아이의 적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얘가 산만한형이냐, 사업가형이냐, 연구자형이냐, 뭔가에 몰두하느냐, 얘가 몸을 써야 될 건가, 머리를 써야 될 건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나이가 몇 살? 11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같은 유럽 몇몇 선진국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진로 제도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중1 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센스를 갖는 나이가 틀려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갖고 어떤 애는 고3이 돼도 못 가져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자유학기제가 쭉 11세부터 18세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 키자니아에서는 고수가 될 수가 없다. 왜? 키자니아는 가짜니까. 실제 현장에서 실제 멘토를 만나야만이 그 분야의 고수가 되더라. 그게 자유학기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우리 애가 딱 보니까 공부 체질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원양어선에 태우세요. 원양어선에 가서 참치 잡는 법이라도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법, 또는 어디 가서 발명,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안 쓸 것 같다. 이게 문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우리 애가. 그러면은 이 나이 때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세부터 18세 사이에. 그렇지 않으면 새끼를 개발하지 못합니다. 새끼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위험도를 예측을 할 때, 어떤 리스크를 예측을 할 때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새끼를 찾지 못한다는 거. 두뇌에서 새끼리 사라진 상태에서 뭔가를 공부한다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1세부터 18세 사이에 아이가 어떤 분야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두뇌가 됩니다. 그 분야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바벨 전략에서 얘기했던 맨 위에 있는 삼각형 있죠. 그 창조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집단이라는 것은 꼭 머리만 쓰는 창조 집단이 아니에요. 몸을 쓰는 창조 집단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무용을 개발하는 것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대부분 몸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이런 거. 몸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발굴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창의성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로 두뇌가 강화되는 거죠. 11세에서 18세 사이에 그 아이가 뭔가에서 고수가 된다면. 이거는 공교육에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럼 사교육에서 해줄 수 있을까요? 사교육에서도 해주기 힘들어요. 사교육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공교육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성과가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명문대 간다 쪽으로 다 쏠려 있다고요. 진짜 아이들을 11세에서 18세 사이에 경쟁력 있는 창의력 있는 두뇌로 만들어줘야 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요. 사교육이. 그럼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공교육도 사교육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보충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두 가지만, 예술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해서 두 가지, 이 작가들 누군지도 몰라요. 필요하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술의 힘이라는 책하고 치유혁명이라는 책 꼭 한번 엄마부터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 책은 안 봐도 됩니다. 왜 제 책은 안 봐도 될까요? 전 유튜브에 다 공개하거든요, 내용을. 제 책은 사서 보실 필요가 없고, 이거 두 개를 한번, 이 사람들은 유튜브에 공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 읽어가지고 공개하면 제가 저작권 침해니까 안 됩니다. 사서 보시라는 얘기죠. 예술의 힘하고 치유혁명. 이 예술의 힘하고 치유혁명이 제가 지금 쓰고자 하는 그 바벨 전략에 관한 책의 내용을 이제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두 개를 융합해서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융합할 수 있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융합하는 거고, 일단 본 강의를 마치고 5분 정도만 질문 받을게요.